살려주세요, 제발. 폭발과 피비린내가 뒤섞인 네팔 시위 현장. 그 한복판에서 취재 중이던 CNN 소속 여성 종군 기자. 얼굴과 팔이 불타오른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전신 화상 35%, 의식은 혼미. 현지 병원은 치료 자체를 포기했는데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한마디. 한국에 가면 살 수 있나요? 그 순간 전 세계가 숨을 멈췄고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도착한 서울의 병원 앞. 그녀는 끝내 의식을 잃고 마는데요. 과연 이 기자는 한국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119시간의 기적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사연이 널리 퍼져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화상 입은 기자를 응원하신다면 잘 왔다. 또 한국 병원이 기자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조앤 밀러, 38세, CNN 특파원입니다. 20년 가까이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며 카메라 앞에서 진실을 전해왔죠. 그런 제가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지난 9월 9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6시 저는 호텔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히말라야 연봉이 새벽 안개에 쌓여 있었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건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자로서의 본능이 속삭였거든요. 카트만두 시내는 이미 불안했습니다. 정부의 새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맨 데이브와 함께 국회의사당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가장 치열한 현장이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우리는 국회의사당에서 100m쯤 떨어진 낡은 사무용 건물 3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건물에서 시위 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었고 최루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죠. 조앤, 이거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데이브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긴 안전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이런 현장을 수없이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후 2시 40분, 갑자기 아래층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날아들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계단을 타고 올라왔고 순식간에 3층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피부에 스며드는 타는 듯한 고통,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공기, 그리고 데이브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저는 필사적으로 비상구를 찾았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앤, 데이브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천장에서 떨어지는 불타는 나무 조각들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카트만두 시내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몸 곳곳이 화상을 입었고 특히 팔과 다리, 등 부분이 심했죠. 의사는 영어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심한 화상입니다. 전신의 35% 이상 감염이 시작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 시설은 열악했고 제대로 된 소독 장비도 없었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데이브는 다행히 경미한 부상만 입었지만 제 상태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즉시 CNN 본사에 연락을 취했죠. 조앤을 미국으로 후송해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미국까지는 최소 20시간이 걸리고 미군 수송 항로도 여러 정치적 이유로 막혀 있었습니다. 제 상태로는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CNN 본사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서울로 이송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 K-팝과 삼성 정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반대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고려 때문에 제 생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고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죠. 폐혈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공군이 전격적으로 이송 작전을 수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국적이 다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이었습니다. CNN 의무자문단도 조사해봤더니 한국이 세계 최상위 화상 전문 의료국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서울 아산병원의 화상센터는 생존율에서 세계 정상급이었죠. 조앤, 한국으로 가는 거야. 데이브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널 살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일 힘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러내렸죠. 살고 싶다는 간절함과 그 간절함을 받아준 낯선 나라에 대한 묘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카트만두 공항에서 한국 공군 의료 수송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한국행 수송기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소리에 희미한 희망을 걸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의료진들, 아직 발을 딛지도 못한 그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한국 공군 의료 수송기에 오른 순간 저는 이미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병원 응급실과 다름없었죠. 각종 의료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한국 공군 의료진 4명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환자 체온 35도, 혈압 강화 중입니다. 젊은 군의관이 또렷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만큼은 느낄 수 있었죠. 이륙 후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죠. 산소 마스크를 썼지만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호흡 정지 위험, 의료진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기내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생명유지 장비들이 일제히 가동됐죠. 제 가슴 위로 차가운 패드가 붙었고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기계음이 삐삐삐 울렸습니다. 맥박 약화, 심정지 위험 상황.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늘 위에서 죽는구나. 구름 사이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로 가는 길에서.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영어였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정신 차려보세요. 그 따뜻한 손길과 간절한 목소리가 제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죠. 마지막 남은 힘으로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의료진은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정맥 주사로 수액을 투입하고 산소 농도를 최대로 높였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기적적으로 제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회복, 호흡 안정화. 의료진들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죠. 체온이 너무 낮았고 화상 부위에서 계속 진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장이 교신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이었죠. 민감한 외교 상황에 한국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건 우려된다. 중간 경유를 통한 타국 이송을 검토해보라.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 내용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정치가 제 생명보다 앞서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공군 의료진의 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살리는 게 임무입니다. 국적보다 생명이 먼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었을까요? 감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살고 싶다는 의지였을까요?
기장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직행합니다. 환자 상태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남은 비행 시간 동안 의료진은 단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체온 체크, 혈압 측정, 화상 부위 소독을 계속 반복했죠. 특히 그 젊은 간호사는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같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곧 서울에 착할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서울. 그 이름이 제게는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도시,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이미 저를 받아준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죠.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쯤 저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에 본 광경은 잊을 수 없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인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반기는 것 같았거든요. 수많은 건물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빛들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 우리가 함께 할게. 착륙 후에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활주로에서 헬기로 직연결 수송이 이루어졌고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직행했죠. 한국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가장 빠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나 서류는 나중 일이었어요. 헬기에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저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한국의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 높은 빌딩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둘러싼 의료진들의 따뜻한 손길들. 환자 도착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들린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여기서 제 진짜 치료가 시작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로 저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하늘 위에서의 사투는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으니까요.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폐혈증 위험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그 순간 저를 맞이한 의료진들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중환자실 12베드, 화상 환자 입실합니다.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의사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확고한 의지가 보였어요. 이 환자를 살리겠다는 다짐이 느껴졌죠. 담당 의사는 김정훈 교수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 진찰을 받으면서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 느꼈어요. 화상 부위를 살펴보면서도 제가 아프지 않도록 조심조심 만지셨거든요. 전신 38% 화상, 3도 화상 다수. 즉시 응급 처치에 들어갑니다. 김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중환자실은 전쟁터가 됐어요. 의료진들이 24시간 교대 없이 저를 돌봤습니다. 고가의 피부이식용 조직을 확보하고 최고급 항생제를 투입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에크모 장비였습니다. 제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해주는 기계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장비를 주저없이 투입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하루 사용료만 수백만 원이 드는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용을 따지지 않았어요. 환자가 외국인이라서 치료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국적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그 따뜻한 만큼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번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 대기 줄을 서고 있었던 거죠. 제 소식을 뉴스로 접한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싶다며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기자분, 우리나라에서 치료받는다며?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헌혈이라도 하자. 혈액이 많이 필요할 텐데. 간호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였는데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헌혈을 하러 왔다고 했어요. 저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같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거였죠. 더 감동적인 건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9살 된 딸아이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박형수 씨 가족이었어요.
자신들도 힘든 상황인데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저 이모도 얼른 나아야 한다고. 형수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려야지. 형수 씨의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김 교수님은 매일 아침 7시에 오셔서 제 상태를 점검하셨습니다. 화상 부위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감염 위험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통증이 좀 줄었나요? 교수님은 늘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고개를 조금이라도 끄덕이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치 당신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말이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는 제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분이에요. 밤늦게까지 제 곁을 지켜주셨고 제가 잠들지 못할 때면 손을 잡아주셨거든요. 괜찮아요. 천천히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수진 씨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편안해졌죠. 서울 아산병원이 세계 화상치료 생존율 상위 1% 기관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이 병원의 철학이었어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 차별 없는 치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어느 날 밤, 제 옆 침대에 있던 9살 소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백혈병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아이였지만 눈만큼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이모, 아파요? 소희가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러자 소희가 제 손 위에 자기 작은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이 다 낫게 해줬어요. 이모도 곧 나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도 아픈 상황에서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이 이 아이를 통해서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치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보살핌을 받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저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끝까지 함께할 거라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죠. 9월 13일 새벽 4시, 갑자기 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밤사이 열이 41도까지 올라갔고 화상 부위에서 심각한 감염 징후가 나타났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고 중환자실은 순식간에 응급 상황이 됐습니다. 폐혈증 진행 중, 즉시 수술 준비. 김정훈 교수님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의식도 자꾸 흐려져서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님을 비롯해서 성형외과, 감염내과, 마취과 의사들까지 총동원됐어요.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는 상황이었죠. 환자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수술 중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김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술을 받지 않으면 확실히 죽을 테니까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고 새로운 피부 이식을 하는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중간에 2번이나 심장이 멈췄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로 저를 되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요한 수술 소식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어요. CNN에서도, 한국 언론에서도 말이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미 양국 모두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환율정책협회, 동아시아 전략군사 배치 논의 등 민감한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었거든요. 한국의 단독 개입이 오해될 수 있다는 게 미국 측 우려였고
한국 정부도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피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어요. 결국 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정치적 계산에 휘말린 거였죠. 하지만 정작 병원 현장은 달랐습니다. 정치와 외교가 무색할 만큼 의료진들은 오직 환자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술이 끝난 후 김 교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교수님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 밤새도록 수술을 집도하신 거였죠. 정치적 고려 같은 건 안중에도 없으셨을 거예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 씨는 수술 내내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모는 꼭 이겨낼 거라고 믿었거든요. 옆 침대의 소희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아픈 몸인데 저를 위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모가 아프면 안 돼요. 이모도 저처럼 나아야 해요. 소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일을 숨기려고 했지만 병원 안에서만큼은 모든 게 투명했어요. 의료진들은 제게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죠. 며칠 후 CNN 본사에서 아주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앤 밀러 특파원의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 겨우 2줄짜리 발표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한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정치적 고려로 이 일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국이 한 외국인 기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지나다니는 다른 환자들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다며 격려의 말을 건네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힘내세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최고예요. 여기서 꼭 나으셔야 해요.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이 일을 숨기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작 국민들과 의료진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김 교수님도 언론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셨다고 했어요. 환자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건 나중 일이죠. 그런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는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들이 끝까지 저를 지켜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정치와 외교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었지만 병원만큼은 순수했습니다. 오직 환자를 살리는 것, 그것만이 목표였어요. 그런 곳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은 숨겨질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것 말입니다. 9월 15일 새벽 5시 30분. 저는 처음으로 진짜 눈을 떴습니다. 그 전까지는 의식이 흐릿했다면 이날은 완전히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봤어요.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고 옆에서 들려오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귀에 닿았죠.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깨어나셨네요. 수진 간호사가 달려와서 제 이마에 손을 대어보셨습니다. 열도 많이 내렸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던 탓에 목이 완전히 말라 있었거든요. 대신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여서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살아남았는지 새삼 깨달았죠. 김정훈 교수님이 오셔서 간단한 검사를 해보셨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회복됐고 감염도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이에요. 교수님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이 묻어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제가 위험한 고비를 넘나들었는데 이렇게 회복된 걸 보고 얼마나 기쁘셨을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중년 여성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처음엔 누구신지 몰랐는데 수진 씨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조엔 씨 어머님이세요. 어제 미국에서 도착하셨어요. 어머니였습니다. 70세가 넘으신 제 어머니가 멀고 먼 한국까지 오신 거였어요. 어머니는 제 침대 곁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죠. 어머니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김 교수님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이 나라의 딸을 맡기길 잘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강하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그때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계셨죠. 김 교수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조엔 씨는 우리의 소중한 환자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을 흘리셨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을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시도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한 글자를 뱉어냈어요. 물. 수진 씨가 즉시 달려와서 작은 스푼으로 물을 한 방울씩 제 입술에 적셔주셨습니다. 그 차가운 물 한 방울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정말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 침대 옆에는 꽃다발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병원 직원들이 보낸 것도 있었고 제 소식을 들은 한국 시민들이 보낸 것도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색연필로 그린 무지개, 해바라기,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그린 그림도 있었죠. 그 그림 밑에는 어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모, 빨리 나아요. 우리가 응원해요. 그 글을 보면서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저와는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아픈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위해 그림을 그려준 거였어요. 옆 침대의 소희도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깨어났어요. 소희가 작은 손을 흔들면서 말했어요. 저 걱정 많이 했어요. 소희는 제게 편지도 써뒀다면서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어요. 9살 아이가 쓴 글이라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이모는 다시 웃게 될 거예요. 이 병원은 그런 곳이에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낯선 외국인인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제 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가끔 제 손을 잡으시면서 속삭이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는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얼마나 따뜻한 치료를 받았는지. 하지만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눈빛으로만 전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후 처음으로 꿈을 꿨습니다. 카트만두의 불길 속에서 헤매던 꿈이 아니라 한강이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는 평화로운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울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9월 17일 이른 아침,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몸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날은 제 의지로 목을 돌릴 수 있었어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진전이었죠. 창밖 풍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병원 앞 가로수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나무집들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수진 간호사가 들어오면서 밝게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어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분명한 말을 할 수 있었죠. 좋아요. 정말 좋아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 이마를 만져보셨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좋아졌어요. 김 교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때 김정훈 교수님이 회진을 오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고개를 돌려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회복력이네요. 화상 부위도 많이 좋아졌고 감염도 거의 사라졌어요. 교수님이 제 팔의 화상 부위를 살펴보시면서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는 끔찍한 상처였는데 이제는 3살이 돋아나고 있었거든요.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몸이 회복되는 대로 천천히 해봅시다. 지금도 충분히 빠른 회복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처럼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루빨리 일어서서 이 병원 복도를 제 발로 걸어보고 싶었죠. 오후에 어머니와 함께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이영희 선생님이 제 팔과 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여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해보세요. 아프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영희 선생님의 손길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화상으로 굳어진 근육을 조금씩 풀어주시면서 제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한국에서는 이런 재활 치료를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으셨습니다. 네. 환자가 필요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국적은 상관없죠. 그 대답을 들으면서 어머니는 또 감탄하셨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여기서는 차별 없이 최고의 치료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손가락 끝의 촉감, 발가락의 움직임, 목과 어깨의 감각. 하나씩 돌아올 때마다 기쁨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병원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 소식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산병원 측은 단호했습니다. 환자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인터뷰는 전면 제한합니다. 병원 관계자분이 기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자의 회복이 최우선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나중 일이라는 입장이었죠. 김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조엔 씨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인터뷰나 촬영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런 배려 덕분에 저는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처음으로 침대에 앉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 영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였지만 제 힘으로 상체를 일으킬 수 있었죠. 와, 정말 대단해요. 소희가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모, 이제 곧 걸을 수 있겠어요. 소희의 응원을 받으면서 저는 더욱 힘이 났어요. 이 아이가 저보다 먼저 백혈병을 이겨내고 있는데 저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병원 간호사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노트 하나만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써두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수진 씨가 예쁜 노트 하나를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우린 끝까지 지켜드릴 거예요. 수진 씨가 제게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글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노트에 글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건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저를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여기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피어올랐어요. 감사함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순히 치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얻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이에요. 9월 18일 오전, 뜻밖의 소식이 병원에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조용히 있던 그들이 마침내 입을 연 것이었죠. 조앤 밀러 특파원의 한국 이송은 한국 정부의 자발적 인도적 조치이며 외교 문제와는 무관함을 확인한다. 데이브가 전화로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될 일을 이제 와서 번복하다니. 하지만 늦었더라도 진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웠죠. 김정훈 교수님은 그 소식을 담담하게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정치와는 상관없이 환자만 생각했어요. 이제야 그들도 그걸 알았네요. 교수님의 말씀처럼 병원에서는 애초에 그런 정치적 고려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환자를 살리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한 방송 기자가 이 소식을 짧게 보도했습니다. 그 기자의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정치는 늦었지만 한국 의료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있는 동안 한국의 의료진들은 이미 저를 살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환자의 국적이나 정치적 상황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외신 기자들이 병원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서울 아산병원은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단 한마디만 했어요. 환자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어요.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정말로 환자만을 생각해서 한 일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침묵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병원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세상에 알리려고 선행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다한 거였어요. 그런 진정성이 저에게는 더욱 깊이 와 닿았죠. 병원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님 한 분이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작은 쪽지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살려준 손길, 아직도 내 가슴에 따뜻하게 남아있다. 이모님이 제가 한 말을 들으셨나 봐요. 어느 날 수진 간호사에게 했던 말이었거든요. 그 말이 병원 직원들 사이에 전해지면서 이렇게 쪽지로 돌아온 거였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모님이 부끄러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받은 감동이 저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를 돌봐준 분들도 저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던 것 같아요. 며칠 후 병원 로비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쓴 쪽지 중 하나가 복사되어서 게시판에 붙여진 거예요. 물론 제 허락을 받고 한 일이었죠.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준 나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쪽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수진 씨가 알려주셨어요. 환자 가족들, 병원 직원들, 그리고 가끔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모두들 그 쪽지를 보고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대요. 저 글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한 간호사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뿌듯했어요. 제가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 때문에 병원에 너무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조앤 씨 덕분에 우리 병원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교수님의 말씀처럼 병원 분위기가 더욱 밝아진 것 같았어요. 제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모든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제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모,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잊어버릴 거예요? 저는 소희의 작은 손을 잡고 대답했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평생 기억할 거야. 그럼 다시 한국에 놀러 올 거예요? 물론이지. 꼭 다시 올 거야. 소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정말로 이곳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와서 이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낸 사람들, 국적을 따지지 않고 환자를 돌본 의료진들, 그리고 낯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해준 모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면 정말 믿을 만한 나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는 복잡하고 시끄러울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잠잠한 반향 속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 이런 것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8장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9월 19일, 오늘이 카트만두에서 사고가 난 지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병상에 앉아서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아직 퇴원은 멀었고 치료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손목이 아직 많이 아프지만 글을 쓰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이 따뜻한 기억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첩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준 나라, 잊지 않겠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지난 열흘을 되돌아봤어요. 카트만두의 그 끔찍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한국행 비행기, 서울 아산병원에서의 치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까지. 마치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여행이었죠. 문득 네팔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저는 네팔의 민주화 과정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오랜 왕정과 내전을 거쳐 드디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현장에 제가 있었던 거죠.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기자로서 이런 역사의 현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네팔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서는 모습들, 변화를 향한 그들의 간절함, 그 모든 걸 세상에 알리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뜨거운 현장에서 저는 크게 다쳤고, 이제는 한국이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네팔에서는 민주화의 역사를 목격했다면, 한국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거였죠. 김정훈 교수님이 오셔서 제 수첩을 보셨습니다. 뭘 쓰고 계세요? 감사 인사요. 그리고 네팔에서 있었던 일들도 정리하고 있어요. 아, 그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다치신 거죠? 네. 그때는 네팔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기록한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또 다른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네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감사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교수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네팔에서 민주화를 목격한 것처럼 여기서는 진짜 인간다운 사회가 뭔지 배우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네팔에서는 정치적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봤다면 한국에서는 이미 그런 자유 위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오후에 수진 간호사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조엔 씨, 수첩 내용이 병원 로비에 게시됐어요. 많은 분들이 보러 오고 계세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니. 네팔 이야기도 있던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세요. 수진 씨가 덧붙였어요. 저는 네팔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치료 과정을 연결해서 썼거든요. 두 나라 모두에서 겪은 인간의 숭고함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머니도 곧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네팔에서는 민주화 현장을 지켜봤지만 여기서는 진짜 성숙한 민주사회를 경험하고 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하러 오고 의료진들이 차별 없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모습이야.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네팔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봤다면 한국에서는 이미 뿌리 내린 민주주의의 결실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소희가 제게 마지막 편지를 가져왔어요. 내일 퇴원한다고 했거든요. 이모는 기자잖아요. 나중에 저희 나라 이야기도 써주세요. 물론이야. 네팔 이야기도 쓸 거고 한국 이야기도 꼭 쓸 거야. 소희가 건넨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모가 네팔에서 다쳤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았으니까 이모는 이제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도 이모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아이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니. 밤이 되어서 수진 간호사가 마지막 회진을 왔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최고예요. 네팔에서 민주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어서 뿌듯했는데 여기서는 그보다 더 소중한 걸 배우고 있어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린 함께 끝까지 갈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네팔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가 한국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열흘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는 의식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 불빛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었죠.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네팔에서 민주화의 역사적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기자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민주주의가 꽃피운 진짜 열매가 무엇인지, 성숙한 시민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몸소 체험했거든요. 이들은 저에게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아직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팔의 민주화 현장에서 시작된 제 여정이 한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다니. 기자로서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경험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범한 일상에서 느낀 작은 따뜻함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네팔의 민주화 현장에서 느꼈던 뿌듯함보다 한국에서 경험한 인간애가 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것, 국경을 넘어선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제게 새 생명을 주신 모든 분들.